그래서 이제 요 콩고와 카눈고,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고와 카눈고는 카리스마는 귀인현상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념적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질문에도 귀인현상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나왔었는데 거기 이제 댓글도 달았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해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의미다. 이제 거기 댓글에 혹시 어떤 원인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냐 내부에서 찾냐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통제 위치예요. 여러분들 쉽게 그냥 내가 이번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 회사 사람들이 인재를 못 알아봐서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면접을 보니까 내가 준비를 못한 게 참 많은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오늘 질문 나온 것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보면서 밖에 사람 탓을 하는 거 보면 참 외향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참 소극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거는 통제 위치의 문제예요. 즉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되면요. 해결책도 누가 줘야 돼요? 외부에서 줘야 돼요. 쉽게 그냥 여러분들 남녀 지금 혹시 사귀고 있는 사람 있을 텐데 야, 너 때문이잖아. 네가 그랬잖아. 너로 인해서 만들었잖아.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해결책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상대방이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문제 해결을 갖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외부에서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경우, 즉 외부 탓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 너로 인해서 그랬습니까? 우리 상사로 인해서 그랬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의 원인을 외부 탓으로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도 제시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잘못되면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 선생님 때문에 그랬어요. 교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변명을 대기가 쉽죠. 여러분이 리더라고 한다면 이런 부하가 있을 때 어떨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통제 위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고요. 귀인 현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걸 내 머릿속에서 지금 원인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생각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원인을 생각해서 저건 교수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잘못해서 그랬어 라고 생각을 내릴 수 있어요. 자, 통제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내부 통제 위치, 외부 통제 위치라고 했고요. 귀인이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아니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오늘 잘못했어. 친구하고 싸웠어. 집에 와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좀만 참을 걸.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왜 그랬지? 그때 걔가 그때 한 말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울컥했던 것 같아. 그때 걔가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내가 좀 나를 좀 더, 참았으면 그 얘기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눌렀으면 됐을 텐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계속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귀인 현상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해하려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귀인이라 그런다. 결국은 리더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왜 그랬을까, 리더가. 그 사람은 원래 좀 지배적인 성향이 좀 강해. 아니, 성취욕구가 강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원인에 대한 그 귀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리더의 행동을 관찰한 후 구성원들이 만든 자신의 머릿속에, 부하들이 지금 자신의 머릿속에,
그게 리더의 무엇 때문일 거야? 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쉽게 이순신 장군이 이제 부하들 앞에서, 이 이탈자들을 갖다 처형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뭐, 부하들한테 지금 뭐 심어준 거예요. 아, 저렇게 도망가면 우리도 나중에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다른 거는 용서해도 저거는 용서하지 않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그런가를 막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 결국은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리더의 어떤 행동과 관련이 된 거죠. 구성원들이 판단하는 건 결국 리더의 행동이기 때문에 카리스마의 기인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리더의 카리스마 행동이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 콩고와 카눈고의 카리스마 리더십 기인 이론이죠. 그러면 여기서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구성원들이 카리스마 리더에게 귀인시키는 것이 결국은 리더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라면 그 귀인에 영향을 주는 행동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 행동에 대해서 카리스마 리더와 비카리스마 리더, 여러분 책에는 이제 앞쪽에 좀 설명이 이게 벌써 나왔더라고요.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우선 어떤 현상에 대한 태도에서 그 비카리스마 리더라고 하는 거는 현 상태에 그냥 동의하고 따라가려고 해요. 변화하기를 싫어하죠. 근데 카리스마 리더는 현 상태에 반대하면 변화를 시키려고 해요. 잠깐만, 책이 하나, 혹시 여러분들 이제 이 책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나요? 연금술사. 이제 파울로 코엘료가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1988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 2001년에 나왔는데 2009년에 샀더라고요. 이 책을. 근데 여기 이제 제가 항상 책을 갖다가 사게 되면 요 앞에다 이제 적어놓는데 그때 사가지고 읽었는데 요즘에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책 한 권씩 옛날 거 막 하나씩 다시 꽂아서 빼서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이제 손에 잡혔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실제 이루고 싶은 것들 많잖아요. 꿈 많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꿈의 목록을 이번에 쓰게 하진 않았지만 다른 수업에서 이제 꿈의 목록을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꿈이라고 하는 건 꿈일 뿐이다라고 하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거야 라고 하고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걸 갖다 계속 이뤄 나가려고 해요.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산티아고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그 꿈을 찾아서 계속 자신의 신화를 찾아서 계속 가죠. 근데 그가 만난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도 나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나도 성지순례 하려고 했는데 이런 꿈들이 있었지만 다들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하는. 근데 산티아고는 움직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카리스마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현 상태에 뭔가 좀 부족한 부조리나 뭔가 있다면 이걸 갖고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비카리스마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 그냥 현 상태에 동화되려고 한다. 그냥 가만히 그걸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이 카리스마 리더는 현 상태를 막 뭔가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비카리스마는 그냥 안 했으면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강하고요. 카리스마 리더는 관점과 자신의 이상을 갖다 구성원들한테 막 보여줘요.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구성원들이 동의시하고 모방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갖다 좀 따라주기를 원해요. 근데 비카리스마는 관점을 공유하긴 하는데 부하들이 그냥 호감을 갖게 하는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호감을 갖게는 하긴 하지만 나를 따라오기를 그렇게 이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부분에서 봤을 때 개인적인 위협과 비용을 감수하고 사용 없는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 부정적 카리스마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활용되어진 부분도 카리스마의 부정적 요소는 있어요. 그럼 이제 비카리스마 리더는 설득하기 위해 사용 없는 주장을 하죠.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의 질서를 초월하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고요. 이제 비카리스마는 기존 틀 내에서 움직이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인 부분에서도 바로 비관습적 반규범적이고 비카리스마는 거기에 현재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죠. 미래 비전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리더십 동기가 모두 강하다. 근데 이 비카리스마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 다음에 이 힘의 원천이 개인의 권력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게 카리스마 리더인데, 이제 자신의 어떤 전문성이나 자신의 특출한 어떤 능력, 이런 것에 따르는데, 이 비카리스마 리더는 직위 권력,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상, 전문성, 그 다음에 유사한 사람인데 호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존재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현재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냐, 아니면 현재에 그냥 따라가려고 하고 사람들하고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내용들 쭉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카리스마 리더십을 촉진하는 상황은 동일해요. 앞에서 지금 다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위기 상황, 긴장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요이 콩고학하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평온한 기간에도 오히려 구성원들에게 현상에 대한 불만족을 불러일으키거나 변화의 필요성을 창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 있어. 저는 그걸 갖다가 실제 현재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이제 과거 같으면 그냥 막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변화를 갖다 일으키려고 하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국민도 거기에 좀 따라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의 영향력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카리스마 리더가 부하들이 비카리스마 리더의 부하들에 비해서 더 강한 동기부여를 갖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개인적 동일시와 내면화. 개인적 동일시라고 하는 건 내가 동일하게 저 사람처럼 동일하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즉, 모방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내가 그 리더를 갖다 우상화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 두 가지, 또 하나 내면화라고 하는 건 실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사상, 신념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아까 동일시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데 반해서 이 내면화라고 하는 건 이런 그 피상적인 것보다는, 모방보다는 일에 대한 태도, 신념, 이런 것들을 갖다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결국은 긍정적 카리스마와 부정적 카리스마를 나누게 되는 기준이 돼버려요. 이 콩고의 이 카리스마 영향력 과정이 무슨 얘기냐, 이제 6클 같은 경우는 뒤에서 특정한 인물이 카리스마 리더로 인정받기 위해서 6가지가 필요하다. 리더의 신념이 옳다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리더의 신념과 구성원의 신념이 유사해야 된다. 또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애착이 있어야 되고,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자발적인 복종과 조직의 사명에 대한 구성원의 감정적 몰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긍정적 카리스마와 부정적 카리스마라고 하는 걸 여기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우리 무솔리니와 히틀러, 가치 중립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엄연히 부정적 카리스마와 긍정적 카리스마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들이 카리스마 리더냐 아니냐를 따질 수는 없어요. 왜? 그들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카리스마 리더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카리스마 리더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이게 긍정적인 카리스마로 작용했냐, 부정적인 카리스마로 작용했냐라고 판단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카리스마 리더와 부정적인 카리스마 리더를 구별하는 방법은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이 동일시와 그 다음에 내면화 여기서 나온 얘기다. 그래서 긍정적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사회화된 권력을 지향하는 리더가 이제 사회화된 권력을 지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회화된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 사회 속에서 구성원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올바름에 함께 가려고 하는 요소죠. 사회 속에서. 자, 그래서 개인적 독일시와 아까 내면화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올바르다라고 하는 긍정적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내면화를 주죠. 내면화는 뭐였어요? 이 신념이나 이상 가치를 갖다가 받아들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념에 헌신할 것을 이게 올바른 이념에 따라갈 걸 강조해요. 개인적 동일시는 모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리더가 하는 걸 모방하기를 원하는 게 개인적 동일시고 가치의 내면화가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신념, 가치 이걸 갖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의 권한을 부하들에게 위임하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의사결정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참여하도록 하며 조직의 미션과 목표에 일치하는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보상을 사용한다. 이제 긍정적 효과로서 부하들의 심리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역동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요. 왜? 이 내면화 이게 올바르다라고 하는 신념 이걸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정적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개인화된 권력 지향성을 가진 경우에 발생한다. 그래서 내면화보다는 개인적인 동일시를 강조하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이상보다는 리더 자신에게 헌신할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했을 때 이걸 부정적 카리스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념을 사용해서 호소할 수도 있지만 단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 또 권력을 획득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념을 무시해버려요. 임의로 변형시켜요. 그래서 리더의 자신의 개인적 목표를 위해서 구성원들이 헌신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부정적 카리스마죠. 실제 카리스마 리더십의 문제점 보면 앞에서도 이미 유클도 얘기를 하고 있죠. 유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6가지를 얘기하면서 리더의 신념이 옳다고 부하들이 이제 리더의 신념이 옳다면 구성원들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의 신념과 구성원의 신념이 유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에 대한 구성원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있어야 되고 애착이 있어야 되고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몰입이 이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제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카리스마 리더십은 대인관계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부정적 카리스마 리더는 자아도취에 빠지는 경우에 오히려 이 부하들과의 관계에서 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아마 처음에는 그 부하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대인관계의 부정이 나타날 수 있고 혹은 충동적이고 비관습적인 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 또 인상관리라고 하는 건 자신이 어떻게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걸 잘못 활용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큰 그림에 대한 관심의 부정적 결과 이제 큰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좀 그걸 갖다 잘못 부정적으로 인식했을 때 자신감의 부정적 결과 그 다음에 승계 계획의 실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대인관계 부족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부하들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나 이런 걸 신경을 안 써줄 때 복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부족할 때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다. 또 처음에는 호감이 가고 성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 이제 충동적이고 비관습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리스마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충동적이고 관심에 얽매이지 않은 행동은 그러한 행동을 부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거나 반감을 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따르는 사람한테는 참 좋겠지만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반대의 세력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보수라고 하는 세력과 진보라고 하는 세력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의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여튼지간에 자기들은 그런 명칭을 쓰니까요. 근데 한쪽에서 얘기하는 걸 무조건 이쪽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이게 카리스마 리더여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측면에서 오히려 그걸 갖다가 다르게 좋지 않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걸 예로 들면서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이 카리스마 리더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는 극단적일 수 있다. 이쪽과 이쪽. 과거에 우리 그랬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 당시에 이제 물론 그 당시에 평가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평가를 못 내렸어요. 오히려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딱 나눠졌죠. 그분을 갖다가 인정하는 세력과 인정하지 않는 세력.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상관리의 부정적 결과. 카리스마 리더들은 자신이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어떤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게 또 지나치게 되면 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올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다른 사람들의 공을 갖다가 자신의 인상관리, 능력관리,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공헌을 갖다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카리스마 리더들은 큰 그림에 집중한 나머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 지나친 자신감, 이게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필수적인데, 이러한 부분이 또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끼칠 수도 있다. 비전에 너무 밀착해서 동일시하게 되면 비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어요. 초기의 성공의 경험과 부하들의 지나친 찬사는 리더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리더는 비전이 비현실적이고 실패할 운명이라는 증거를 무시하거나 배척할 수도 있어요. 또한 리더는 자신을 믿는 구성원들의 결점을 지적하거나 개선 사항을 제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카리스마 리더들에서 나타나는 게 카리스마 리더가 죽고 나거나 떠나고 나면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요. 참 미안하게 자신의 후계자를 갖다가 제대로 개발을 못 시킨다는 거지. 너무 본인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능력을 갖춘 후계자를 갖다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제거가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퇴임했을 때 그 다음에 회사들이 망해요.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아야코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그때 벤츠, 크라이슬러. 본인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본인이 그때 언론 어플레이 참 잘했었는데 본인 끝나고 나서 회사 그냥 넘어갔잖아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카리스마 리더십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했으니 이게 실제 카리스마 리더라고 하는 게 처음에 등장할 때는 이제 뭔가 새로운 그 변화에 맞는 기업 환경이 자꾸 변화될 때 여기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구되어져서 등장을 했던 게 이 카리스마 리더십이었다. 그리고 요때 바로 또 같이 등장했던 게 변혁적 리더십,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될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 가면 여러분들 이제 이 카리스마 리더와 변혁적 리더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함께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요. 실제 이 카리스마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비전 제시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리더십의 하나다.
근데 이제 처음에 카리스마 리더십이 등장했던 건 웨버의 그 사회에서의 지배의 원천에 관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라고 여러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의 지배의 원천으로 카리스마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카리스마 리더십으로는 실제 카리스마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 그리고 그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건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특성론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 관계론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 그 다음에 인식론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접근했고, 처음에 이제 특성론 관점에서 접근한 게 웨버의 이론이었고, 교환관계에서 접근한 게 에츠온이,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식론적 관점에서 접근했고, 특히 콩고와 카는고는 귀인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분야적 리더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